정말로 무책임하고 이 자체가요. 왜냐하면 이미 3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이미 국민 경제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특히 서민 경제는 더 고통스러울 때 이 12.3 계엄이 터져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외 환경이 더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국내 정치적 리더십 자체가 사실상 지금 붕괴된 상태니까. 예를 들면 어젠가 그저께 체코 언론들이 그랬겠네. 모처럼 해놓은 원정개혁 이거 연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게 한 겁니까? 그 논리가 계엄을 하는 한국에다가 원전 계약을 했을 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국가, 국민, 또 국격이라는 것을 고민한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것은 어렵게 한 8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법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헌정을 존중해야 되는 헌정주의. 이런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은 탄핵 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막 이렇게 조금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좀 안쓰럽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온 국민들이 지금 아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 빨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좀 헌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새 대한민국이 좀 안정적으로 출범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좀 필요한 리더십은 좀 상식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결국은 우리 역사에서 찾는다면 저는 IMF를 극복했던 김대중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리더십은 당시에 DJP 연대라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저변을 확 넓힌 정치적 일종의 연합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나중에는 이분이 인재를 등용할 때 상대 후보, 경제형 후보자들을 도왔던 분들도 됐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금융감독위원회 기업 금융구조조정을 큰 일을 해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 후보를 도왔던 분인데 그분들도 모셔다가 그런 큰 일을 맡겼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 DJ는 그 무렵에 온 국가의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좀 그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이 당신 취임식 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로 국민들 때 진솔하게 사과했죠. 금년 안에 물가는 뛸 것이고 기업은 도산할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모든 잘못을 정치인들이 해놓고 그 고통을 국민 여러분에게 떠넘기니까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울먹이셨어요. 그게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부 건반지를 뽑고 돌반지를 던져서 사실은 대한민국 아이를 극복했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그런 리더십을 바라는 게 아닌가. 정말로 국민들을 화해시키고 통합을 시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IMF와 같은 위기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건 폭을 넓히고 특히 지금 거의 준내전 상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서로 간에 상대편을 지금 짓밟을 힘이 있나요? 없어요. 어느 한쪽도. 그럴 때는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야죠. 뭐 그러지 않고는 이 위기 극복이 안 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 탄핵 국면이 마무리 안 되니까 지금 개헌 이야기도 하지 말았는데 대선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선 주자라기보다도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저는 어떤 정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묶어내는데 통합시키는데 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의 대한민국을 공존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정치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가끔씩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뭐 비난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의 우리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이럴 때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지 않고 해법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어느 한쪽을 이기겠다라고 이렇게 무리를 쓰면 반드시 정치적 비극이 오죠.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위기에 이르렀을 때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양보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그럴 때만 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선 구도를 보면 분명한 거는 민주당이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어느 일방이 우위 아니거든요. 항상 51대 49 팽팽했습니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뭐 100만 표 이내 차이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팽팽하니까 중도층과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분들이 동의를 받을 만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건 뭐 기본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취약지구인 TK와 PK에서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지지율을 올려야 선회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은 팽팽해졌고 그래서 그 PK, TK 영남 지역에서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그 대선 결과를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의 승패는 결국 그 말씀에 정도에 대한 확장성이 있느냐 여부인데 지금 조금 김 장관께서는 강경 보수의 입장에 조금 더 많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로 범보수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이분하고는 뭐 학교 또 운동권 이런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조심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저희가 서로 경쟁할 때도 일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당선되면 대구 사회에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온다 이런 쪽에 아주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고 저는 뭐 그게 먹혀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깨달은 거는 뭐 그전에 이미 대구에서 두 번이나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에게 끈질기게 나라는 정치인이 뭘 하려고 하고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대구 사회에. 그러니까 결국은 호소하고 설득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의 동의를 얻고 하는 그 과정이 정치의 과정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정치 제도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헌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선거법이잖아요. 이게 승자 독식 정치 제도 이것이 지금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갖고 한 표라도 지면 아예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이게 결국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결 정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적 목소리가 다양한데 자신들 대표하는 정당은 둘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역대 선거 결과 말하자면 그 사표율 표는 던졌지만 아무 의미를 못 갖는 사표율이 거의 45% 가까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 가슴에 이 현실 정치를 바꿀 수 없는 데 대한 좌절과 분노가 쌓여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게 자꾸 지금 거의 지금 한 30년, 40년 가까이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30년 이상. 이것이 결국은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해서는 막 적대적인, 증오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다 보니까 양쪽이 거의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됐잖아요. 바로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뭐 저도 이제 그 책을 썼습니다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 공저자들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한순간에 붕괴하는 건 아니더라. 네. 그런데 이거는 정치권 내부에서 서서히 훼손되고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가 다원성을 잃어버리면 붕괴한다. 그걸 아까 이야기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목소리가 두 개만 들리니까. 들리도록 강제가 되니까. 그 분노들이 쌓여서 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규범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때 이분들은 상호관용.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적 차대. 내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행사하는 게 아니죠. 거기까지들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어떤 우리의 성숙한 시민들과 거기에 걸맞는 정치 문화들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독식의 이 선거제도를 바꿔서 다당제가 여러 정치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이 되는 그런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중대선거구로 가고 또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예, 약간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선거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나요? 이런 정당한테 선거 막바지에 가서 맡겨놓으면 꼭 이렇게 된다. 우리가 정말 우습지도 않았던 그런 게리맨들링 만들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번에 저는 저도 개헌을 하면서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비례성이 강화된 정말로 그런 제도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이번에 그것까지 난 국민적 합의를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헌 같은 경우에는 개헌 선거법과 관련된 겁니까? 그거는 개헌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헌법에다가 반드시 다양한 정당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제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밑에 의원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선거법을 장난을 못 치겠죠. 우선은 제일 급한 거는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이혼 집정부적인 게 다 있고 어떤 내각 책임 우선은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예를 들면 이번에 뭐 계엄령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계엄만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못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엄권을 줘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체 없이 국회에 또 지금은 통보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국가 위기 상황인데 그걸 뭐 동의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는 못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모든 게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적절하게 국회의 권한은 국회로, 그 다음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권한은 내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권한을 명확하게 나눠놔야죠. 구체적으로 해서 이혼 집정부처럼 뭐 총리는 뭐 다수당이 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더라도 반드시 뭐 예를 들면 총리는 뭐 국회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뭐 이런 정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드러났다시피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 권한이 충돌하면 이걸 뭐 수습할 방법이 없잖아. 이런 것도 이번에는 조금 헌법적으로 그런 조정 장치 같은 게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감사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의회로 넘겨야죠. 아니 자기가 행정하면서 자기가 감사하면 어떡해? 옛날에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대회에서 감사를 좀 뽑은 것처럼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감찰원이 제4원일 거예요. 그렇죠. 제4원, 제5원 그래 돼 있죠. 예. 그런 정도로 조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이제 좀 안정적으로 국정이 흘러가지 않겠다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지방 소멸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획기적인 늘 이야기하듯이 연방제에 준하는 획기적인 지방 분권이 이번에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제 중앙이 전부 다 이렇게 끌고 가고 또 심지어 예산도 이렇게 동양제설 주듯이 찔끔찔끔 줘갖고는 지방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획기적인 이번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기원의 개헌을 하면
현행 헌법이라는 게 이게 국민소득 한 3,500불 시절에 네. 만든 헌법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사회에 안 맞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동안 강화된 일종의 이제 사회권이라고 하죠. 네. 뭐 노동권, 환경권, 복지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번에는 반영이 돼야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물론 국민도 의무는 네. 지죠. 그러나 국민의 삶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진다라는 네. 그런 게 분명히 헌법적 수준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통치 부족뿐만 아니라 국내 그런 것도 이번에 확대도 개헌에 넣어서 해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그래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을 하죠. 저는 뭐 처음 제 말씀을 드릴 때 꼭 그 친구들한테 사과의 말부터 먼저 합니다. 우선은 부모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대의 이 고통을 진지하게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조차도 제대로 못 전했는 데 대해서 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슴에 앉은 이 상처, 열심히 공부했고 또 온갖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겨내면서 뭐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다 해서 사회 나오니까 일자리 자체,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권이 뭘 했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미래가 있겠다라는 데 대한 아무도 못 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산업은 AI 시대다 뭐다 해서 지금 막 말하자면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그런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길을 고민하고 같이 가자고 제시해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그 좌절과 분노가 쭉 깔려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뭐 특히 지방 도시 청년들은 더 처참하죠. 지방에는 뭐 거의 산업 자체가 뭐 거의 공동화 되어 있으니까요. 뭐 그런 데다가 한가하게 저출생 문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하자면 마음에 동의가 오겠습니까? 그런 게 제일 답답했고요. 또 그들한테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달리 이 공정, 개인의 권리 이런 데 대한 걸 아주 뭐 단단하더라고요.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지 이런 건 없더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앞으로 민주당도 더 자세를 낮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공설공 젠더 갈등 이런 젠더 갈등 문제는 조금 저도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정치권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런 뭐 예를 들면 군대 문제라든가 페미니즘 문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인화성이 있는 그런 재료들은 있지만 그것 자체를 이분들한테 무슨 건강하게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아까 일자리의 기회라든가 무슨 다른 걸 통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갈등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더라면 조금 지나치게 이렇게 확장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어느 세대든지 바로 이 성별 이런 젠더 갈등이 뭐 본격적으로 한 사회의 앞날을 가로막게 하는 건 사실은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정치나 행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